이 빌딩 42층이요? 짜장면 3개하고 짬뽕 2개요. 17살 배달원 김준서는 헐떡이며 대리석으로 치장된 고급 로비에 들어섰다. 땀에 젖은 빨간 배달복, 너덜너덜한 운동화, 그리고 기름때 묻은 헬멧. 그의 초라한 행색은 이곳의 화려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배달원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비서 한지원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명품 정장에 감싼 그녀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풍겼다. 준서의 배달복에서 나는 기름 냄새와는 천지 차이였다. 죄송합니다만 화물용은 고장났다고 경비 아저씨가. 그럼 계단으로 가세요. 42층까지. 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42층을요? 그건 좀.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사망그룹 본사예요. 더러운 배달복 입고 우리 회장님이 타시는 엘리베이터에. 말도 안 되죠.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6개월간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시작한 배달일. 매일 수십 번씩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급을 들먹이는 건 처음이었다. 알겠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1층, 2층, 10층.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20번째 층에 이르렀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배달이 늦으면 중국집 사장님한테 또 혼날 테니까. 드디어 42층. 준서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그때였다. 아, 너 왜 여기 있어? 갑자기 나타난 경비원이 준서의 멱살을 잡았다. 배달 왔는데요. 배달원 주제에 2층에 올라와? 너 도둑이지? 아니에요. 정말 배달이. 시끄러워. 경찰 부를 거야.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70대 중반의 노인이 나타났다. 은발의 머리, 단정한 맞춤 양복, 그리고 손목에 찬 수억 원은 좋게 해 보이는 시계. 사망그룹 회장 장태준이었다. 무슨 소동이요? 회장님, 이 녀석이 42층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배달 왔다는데 무슨 무단 침입이요? 놔주시오. 장 회장은 준서를 힐끗 보더니 사무실로 들어갔다. 경비원은 혀를 차며 준서를 밀쳤다. 운 좋은 줄 알아. 회장님 아니었으면 경찰서 갔어.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전달하고 돈을 받았다. 팁은 없었다. 당연했다. 그는 다시 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준서는 문득 멈춰섰다. 아까 42층 복도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던 것 같았다. 장 회장의 집무실 문 근처 화분 뒤에 뭔가 작고 반짝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건 분명. 설마.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5시 준서는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컴퓨터를 켜고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했다. 그리고 그가 본 것과 똑같은 제품을 발견했다. 가격은 300만 원.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완벽한 위장. 누구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정부 기관 및 산업 스파이용. 준서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사망그룹 회장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야, 김준서. 배달 또 늦었어? 손님이 전화 3번이나 했다고. 중국집 사장 박만식이 국자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미안하다고 다야?
너 때문에 우리 가게 평점 떨어지면 어쩌려고. 오늘 급여에서 2만 원 깐다. 2만 원. 아버지의 하루치 약값이었다. 준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배달 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섰다. 그날 오후 3시 준서는 또다시 사망그룹 건물에 배달을 가게 됐다. 이번에는 37층 마케팅팀.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이었다. 또 계단으로 가야 하나. 준서는 한숨을 쉬며 계단문을 열었다. 그런데 5층쯤 올라갔을 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 금요일 장 회장이 은행 미팅 가는 길에 처리해야 해. 하지만 형님, 그건 너무 위험한데요. 경호원만 5명이에요. 바보야, 그래서 사고로 꾸미는 거잖아. 브레이크만 건드리면 돼. 준서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했다. 도청 장치로 확인했어. 장 회장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혼자 차를 몰고 나간대. 경호원들은 다른 차로 따라오고. 그럼 그때? 응. 남산 3호 터널에서. CCTV 사각지대야. 완벽해.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준서는 황급히 4층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은 장 회장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도청 장치 때문이었다. 준서가 42층에서 봤던 바로 그 장치. 경찰에 신고해야 해.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112를 눌렀다. 네, 112입니다. 저기, 살인 음모를 들었는데요. 신고자분, 성함과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김준서인데요, 주소는.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사망그룹 회장님이 위험한데. 사망그룹 회장님이요? 지금 장난 전화 거신 겁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금요일에 남산 터널에서. 학생,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17인데요. 17? 학생, 공부나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런 장난 전화 다시 하면 경찰서로 소환할 겁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준서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다.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다. 17살 중국집 배달원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금요일 장 회장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고로 처리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새벽 4시 준서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책상 서랍을 열고 공책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회장님께, 저는 이 빌딩에 배달을 오는 17살 배달원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회장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42층 집무실 입구 화분 뒤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 남산 3호 터널을 지나지 마세요. 누군가 회장님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중국집 배달원 김준서 올림. 다음 날 준서는 일부러 사망그룹에 배달 주문을 넣었다. 자기 돈으로 한 달 알바비의 반인 50만 원짜리 고급 중화요리를. 야, 김준서, 너 미쳤어? 이거 누가 시켰어? 제가 시켰어요. 뭐, 넌 돈도 없으면서? 배달 좀 가겠습니다. 준서는 요리를 가방에 담고 사망그룹으로 향했다. 42층. 이번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작동했다. 하지만 준서는 일부러 계단을 택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42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꺼냈다.
비서실로 들어갔다. 한지원이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배달이요? 주문 안 했는데요. 저 회장님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회장님? 넌 회장님이 누군지나 알아? 준서는 쪽지를 내밀었다. 이거 꼭 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쪽지를 봤더니 대충 훑어봤다. 그리고는 비웃듯 웃었다. 도청장치? 살인은 뭐? 야,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봤구나. 여기가 어딘지 알아? 제발이요. 그냥 회장님께 전해만 주세요. 나가. 안 나가면 경비 부를 거야. 제발. 나가라고. 지원이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준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기요. 안 나가? 경비원이 다가왔다. 준서는 결국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준서는 몰랐다. 쓰레기통에서 그 쪽지를 주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읽고 있었다. 장태준 회장이었다. 장태준은 평생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 1조 원대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 그의 한마디에 수천 명의 인생이 바뀌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17살 배달원이 쓴 쪽지를 들고 손을 떨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장 회장은 쪽지를 다시 펼쳤다. 삐뚤빠뚤한 글씨. 군데군데 틀린 맞춤법. 하지만 그 절박한 말은 진짜였다. 설마 이게 사실일까? 그는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다. 입구 쪽 화분. 대리석 화분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화분을 옮겼다. 그리고 있었다. 렌즈만 한 작은 카메라. 완벽하게 위장된 장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무엇을 봤나? 그리고 왜? 그는 즉시 비서실로 전화했다. 지원 씨, 아까 배달 온 그 학생. 연락처 알아? 배달원이요? 왜요, 회장님? 좋으니까 알아내요. 빨리. 30분 후 장 회장은 준서의 핸드폰 번호를 손에 쥐고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서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나 장태준이요. 네. 사망그룹 회장 장태준. 당신이 쓴 쪽지 받았소.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지금 어디요? 당장 만나야겠소. 저는 지금 배달 중인데요. 배달 취소하시오. 내가 10배로 보상하겠소. 주소 말해요. 1시간 후 장 회장의 벤츠 마이바흐가 허름한 골목길에 섰다. 기름 냄새 나는 중국집 앞. 장 회장은 70평생 처음으로 이런 곳에 와봤다. 준서가 나왔다. 더러운 배달복을 입은 채. 회장님, 타요. 차 안 둘은 마주 앉았다. 고급 가죽 시트와 누추한 배달복의 대조가 극명했다. 그 쪽지에 쓴 게 전부 사실이요? 네. 제가 계단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두 남자가 얘기하는 걸. 어떤 남자들이었소? 목소리만 들었어요. 얼굴은 못 봤습니다. 목소리 톤은? 나이대는? 한 명은 40대 정도. 목소리가 굵었어요. 다른 사람은 30대 초반 같았고, 장 회장은 턱을 쓸어내렸다. 40대 굵은 목소리. 회사 내부에 그런 사람은 많았다. 당신은 왜 이걸 내게 알리려 했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신고했어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17살 배달원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 말에 장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비서도 경비원도 심지어 경찰도 이 소년을 무시했다. 오직 나이와 직업 때문에. 당신 이름이 뭐요? 김준서요. 준서 씨, 당신은 아무 이득도 없는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소?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세요. 작년에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 처리도 안 됐어요. 회사가 일용직이라고 발뺌했거든요.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다들 우리가 가난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무시했어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만약 제가 회장님을 살릴 수 있다면 적어도 한 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고 어려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장 회장은 숨이 막혔다. 7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한 용기는 처음 봤다. 고맙소, 준서 씨.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소. 아직 금요일이 안 왔는데요. 나는 금요일에 운전하지 않을 거요. 그리고 범인을 찾을 거요. 장 회장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실장? 나요. 지금 당장 내 차량 정밀 점검하시오. 특히 브레이크, 그리고 42층 집무실에 설치된 모든 감시 장비를 찾아내요. 외부 전문가 불러서라도. 전화를 끊고 장 회장은 준서를 바라봤다. 준서 씨, 당신에게 빚을 졌소. 뭐든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요. 아버지 병원비만. 그건 당연히 내가 부담하겠소. 최고의 병원으로 옮기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겠소. 정말요? 물론이요. 그리고 또요? 당신은 학교도 그만뒀다고 들었소. 다시 다니고 싶지 않소?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물론 다니고 싶었다. 친구들과 공부하고 꿈을 키우고. 하지만 돈이. 학비는 내가 대겠소. 대학까지.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 회장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무시해왔던 사람들, 배달원, 청소부, 경비원, 그들 중에도 이런 순수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사망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보안팀이 총동원돼 42층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도청 장치는 한 개가 아니었다. 집무실에만 5개, 회의실에 3개, 심지어 장 회장의 개인 화장실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이건 최소 6개월 이상 감시당한 겁니다, 회장님. 보안팀장 최석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누가 설치했는지 밝혀냈소? 설치 시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로 추정됩니다. 그때 42층 내부 공사가 있었습니다. 내부 공사? 장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내부 공사는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다. 공사업체 명단 가져오시오. 명단이 올라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이름이 있었다. 한지원 비서의 남동생. 한지훈이 그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뭐라고? 장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지원. 자신을 8년간 보좌한 비서. 능력 있고 충성스럽다고 믿었던 지원 씨를 불러요. 지금 당장. 30분 후 한지원이 회장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밤늦게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지원 씨, 앉으시오. 장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당신 동생 한지훈. 그 친구가 3월에 우리 회사 내부 공사에 참여했던가? 지원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요. 확실하지 않다고? 친동생인데? 장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도청 장치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아시오?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42층 곳곳에서 발견된 도청 장치요. 당신 동생이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소. 아닙니다. 지훈이는 절대. 그럼 당신이 공범이요? 회장님, 지원이 벌떡 일어섰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훈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당신 동생은 지금 어디 있소? 모릅니다. 3개월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장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원은 8년간 함께 일한 비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이 배신자였다면. 지원 씨, 당신은 정말 몰랐소? 네, 회장님. 맹세코 몰랐습니다. 장 회장은 그녀의 눈을 빤히 들여다봤다. 진실인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일단 집에 가시오.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지원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장 회장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다. 최 팀장. 네, 회장님. 한지훈의 행적을 추적하시오. 그리고 금요일 내 차에 손댈 사람이 누군지도 찾아야 하오. 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도청 내용이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 있는데 받는 사람의 IP 주소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사망그룹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장 회장의 눈이 커졌다. 내부라고? 그럼 범인은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그것도 고위급. 방안이 얼어붙었다. 배신자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 회장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보안팀장 최석환이 소리쳤다. 하지만 장태준 회장은 단호했다. 계획대로 하시오. 금요일 오전 10시 나는 운전해서 은행에 갈 거요. 하지만 범인이 정말 브레이크를 조작한다면 그래서 미끼를 쓰는 거 아니오. 내 차는 비밀리에 정비하고 내가 타는 척만 하는 거요. 장 회장의 계획은 대담했다.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는 것. 혹시 모르니 준서 군도 안전한 곳에 보호해 두시오. 이미 조치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사망그룹 주차장. 장 회장은 평소처럼 벤치에 올랐다. 뒤따르는 경호 차량.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다. 하지만 주차장 CCTV에 잡힌 한 남자가 있었다. 정비복을 입은 40대 남성. 그는 새벽 4시에 몰래 주차장에 침입해 장 회장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다. 놈을 잡았습니다. 보안팀이 그를 덮쳤다. 남자는 저항했지만 금방 제압됐다. 너희가 어떻게...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장 회장은 치를 떨었다. 박민수? 자네였나? 박민수? 사망그룹 전무이자 장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남자. 2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 회장님. 박민수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왜 그랬나, 민수야? 왜냐고요? 20년이에요, 회장님. 저는 20년간 회장님을 위해 목숨 걸고 일했어요. 그런데 후계자는 외부 사람한테? 저는 뭐예요? 그건 전 회장님 아드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부터 기다렸어요. 제가 차기 회장이 될 거라고. 그런데 회장님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겠다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요? 박민수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나는 자네를 신뢰했네. 신뢰했으면 회장 자리를 줬어야죠.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도청 장치도 자네가 한지훈이란 놈한테 돈 주고 시켰죠. 회장님 약점을 잡으려고.
그런데 마침 금요일에 혼자 운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날 죽이려 한 건가? 사고로 꾸미면 완벽했어요. 경찰도 의심 안 했을 거고,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회장이 되는 거죠. 장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회장이 될 그릇이 못 돼. 아니, 사람이 될 그릇도 못 돼. 뭐라고요? 20년을 함께 일했지만 자네는 한 번도 아랫사람을 존중한 적이 없었어. 배달원을, 청소부를, 경비원을 벌레 보듯 했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수만 명을 이끌 수 있겠나? 허튼 소리, 허튼 소리가 아니야. 17살 배달원이 자네보다 더 큰 용기를 보여줬어. 아무 이득도 없이 오직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박민수는 비웃었다. 배달원? 그 어린애 때문에 제 계획이 망했단 말인가요? 그래. 자네가 평생 무시한 그 어린애 때문이야. 경찰이 도착했다. 박민수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장 회장은 주차장에 혼자 남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만약 준서가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차가운 시체가 됐을 것이다. 일주일 후 준서는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 앉아 있었다. 침대에는 아버지 김동혁이 누워 있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최고의 의료진이 총동원돼 치료한 결과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서야,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이런 좋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다니. 꿈 아니에요, 아버지.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장태준 회장이 들어왔다. 준서는 황급히 일어났다. 회장님, 편하게 앉게. 그리고 자네 아버지께 인사드려야겠군. 장 회장은 김동혁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망그룹 장태준입니다. 아, 아니. 제가 먼저 인사를. 동혁이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장 회장이 손을 내저었다. 편히 계십시오.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할 입장입니다. 준서 씨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아닙니다. 준서 씨는 영웅입니다. 장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준서 씨 대학 등록금 전액과 아버님 치료비 전액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준서 씨에게 드리는 포상금입니다. 10억 원. 10억? 준서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 목숨값이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 회장은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서 씨, 자네는 내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네. 첫째, 사람의 가치는 나이나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 둘째, 진짜 용기는 이득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 회장님, 나는 70년을 살면서 권력과 돈에 취해 있었어. 주변 사람들을 숫자로만 봤지. 하지만 자네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용기와 선함이라는 걸.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 나부터 그랬고. 장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부터 사망그룹에 변화가 있을 거야. 배달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 거고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2배로 올릴 거야. 그리고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거지. 정말이세요? 그래. 이 모든 게 자네 덕분이야, 준서. 동혁이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봐주시고... 아닙니다. 준서 씨가 저를 구해준 겁니다.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그날 저녁 뉴스에는 놀라운 소식이 흘렀다. 사망그랩 장태준 회장이
전격적인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동자 복지 확대, 그리고 회사 내 계급 문화 철폐. 중국집 사장 박만식은 TV를 보며 중얼거렸다. 김준서 그 녀석? 진짜 뭘 한 거야? 3개월 후 준서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했다. 친구들이 반겼다. 야, 김준서. 진짜 사망그룹 회장 살렸다며? 뉴스 봤어. 너 완전 영웅이던데? 준서는 쑥스럽게 웃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학교는 달라져 있었다. 급식실에는 모두를 존중합시다라는 팻말이 붙었다. 청소 노동자분들께 학생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래, 학생. 공부 열심히 해라. 점심시간 준서는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그 많은 건물, 그 많은 사람들. 여기 있었구나. 뒤돌아보니 장 회장이 서 있었다. 회장님? 여기는 어떻게 해? 자네 학교 이사장이 내 친구거든. 들렀다가 찾아봤지. 장 회장은 난간에 기대섰다. 학교 생활은 어떤가?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고 공부도 재밌고. 그거 다행이군. 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음 달이면 퇴원하신대요. 잘 됐네. 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장 회장이 입을 열었다. 준서, 나한테 와서 일하지 않겠나? 네. 대학 졸업하면 사망그룹에 와. 내 비서로.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요. 지금 제안하는 거야.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준서는 망설였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선생님? 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 장 회장은 빙그레 웃었다. 역시 자네답군. 좋아, 선생님이 돼. 하지만 언제든 마음 바뀌면 내게 와.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나저나 장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한지원 비서 말이야. 아, 그분요. 결국 무죄로 밝혀졌어. 동생이 한 짓이지 자기는 몰랐더군. 하지만 책임감을 느껴서 사표를 냈어. 그렇군요. 근데 말이야, 그 친구가 자네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 처음에 너무 무례하게 대했다고. 괜찮아요.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래도 한번 만나주지 않겠나? 그 친구도 많이 반성했더군.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카페에서 한지원을 만났다. 그녀는 예전의 당당함은 없었다. 오히려 초라해 보였다. 준서 씨, 정말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무시했어요. 배달원이라고 어리다고.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동생 때문에 회장님이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막을 수 있었는데. 당신 쪽지를 버렸어요. 그건 만약 회장님이 그 쪽지를 못 보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지원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준서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5년 후, 준서는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 가난한 동네의 작은 학교. 하지만 준서는 행복했다. 선생님,
저 수학 문제 풀었어요. 정말? 보자. 오, 잘했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그 중에는 편부모 가정 아이도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 자녀도 있었다. 얘들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너희는 모두 소중해.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 잘하든 못하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야. 선생님도요? 응, 선생님도. 그리고 너희 부모님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급식실 아저씨도 모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과 후 준서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동혁은 완치돼서 이제 작은 편의점을 운영했다. 아들, 오늘도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전 행복해요. 그나저나 장 회장님이 또 연락하셨더라. 또요? 뭐라고 하시던데요? 회사에 오라고. 아직도 준서 자리를 비워둔대. 준서는 웃었다. 전 괜찮아요. 지금이 좋아요. 바로 그때 뉴스가 나왔다. 사망그룹이 존중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노동자 인권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재단입니다. 장태준 회장은 개인 재산 1조 원을 출연했습니다. 화면에 장 회장이 나왔다. 5년 전보다 더 온화한 얼굴이었다. 이 재단은 한 소년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17살 배달원이 보여준 용기와 선함. 그것이 저를 그리고 우리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그 소년이 누구입니까? 김준서.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진짜 영웅은 거기에 있습니다. 준서는 TV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 날 학교에 택배가 왔다. 보낸 사람은 장태준. 상자를 열자 편지와 시계가 있었다. 그 유명한 수억 원짜리 시계. 준서에게. 이 시계는 자네가 도청 장치를 발견하게 해준 인연의 물건이야. 이제 그 도청 장치는 없지만 이 시계는 영원히 우리의 만남을 기억하게 해줄 거야. 자네는 나를 2번 구해줬어. 한 번은 목숨을, 한 번은 영혼을. 고맙네. 언제나 자네를 응원하고 존경하는 장태준. 준서는 시계를 차고 거울을 봤다. 22살의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한때 17살의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소년. 나는 영웅이 아니야. 준서는 중얼거렸다.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돈도 권력도 없이 오직 용기만으로 사람을 구한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은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그냥 용기만 있으면 돼. 교실 밖 벚꽃이 흩날렸다. 봄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준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5년 전 그날 만약 자신이 포기했다면? 만약 그냥 모른 척했다면?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목숨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 선생님, 배달 왔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준서는 나가봤다. 젊은 배달원이 서 있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배달원이 돌아서는데 준서가 불렀다. 잠깐만요. 네. 힘내세요. 당신이 하는 일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배달원의 눈이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서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여전히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한 소년의 용기가 시작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